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솔라나에서 서비스 중인 덱스의 Responsible Disclosure를 할 티오리의 연구원 변준우라고 합니다.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찾은 취약점은 제가 웹3 공부를 시작한 지 3-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찾은 취약점이라서 이게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취약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약점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보관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비유를 통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이제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제 재밌게 이해하시고 데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찾은 제가 타겟으로 한 덱스의 이름은 사이쿠라라는 덱스였고요. 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맨 밑에 있는 사전 지식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점의 이해에 필요한 정말 지식을 최대한 짧게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왜 리스폰시블 디스클로저를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취약점은 한 8월 초쯤에 찾게 되어서 8월 29일에 이제 사이쿠라 팀에 이제 우리가 크리티컬 취약점을 찾았으니 관련해서 답장을 달라 하고 저희가 메일을 보내게 되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답장이 없어서 공식 텔레그램으로 이제 답장을 부탁드린다 하고 연락을 드렸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관련 팀한테 전달하겠다고 답장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메일에 대한 답장을 못 받아서 9월 30일에 이제 관련 답장이 없으면 우리는 90일 정도 이후에 Responsible Disclosure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일을 보내게 되었고, 이제 90일이 지나게 되어서 이렇게 TRS에서 Responsible Disclosure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TVL이 있는데요. TVL은 이 덱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총액을 말하는데요. 이 사이쿠라의 TVL은 과거에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솔라나 체인 내에서는 꽤 높은 편이었는데 3.4 밀리언 달러가 있었는데 FTX 사태가 터지고 이런저런 사태를 겪은 이후에 이제 디파이 라마를 기준으로는 이제 44K 달러가 남았다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이제 사이쿠라 관련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솔라나 USDC 풀에 이제 476K가 있다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정말인지 확인하려고 이제 솔라나 스캔에서 봤더니 실제로 풀에선 7K 정도의 돈이 있었고 환산하면 한 800만 원 정도이죠. 그래서 다른 풀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10K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제가 처음 찾았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금액이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FTX 사태로 다들 돈을 찾아서 나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폰시블 디스클로저 진행해도 이제 피해자가 많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리스폰시블 디스클로저를 하게 된 이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사이쿠라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쿠라는 오픈소스고 이제 거기에 리드미에도 적혀 있듯이 유니스왑 v3를 솔라나 체인에서 돌아가도록 포팅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유니스왑 v3에 그 리퀴디티를 추가하는 그 UI랑 똑같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니스왑 v3는 뭐냐? 유니스왑 v3에 대해서 전부 설명하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취약점에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트 함수와 컬렉트 함수가 있는데요. 민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유동성을 추가할 때 쓰는 함수로 유니서 v3는 유니서 v2나 기존 덱스들과 다르게 집중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어서 틱 로우랑 틱 어퍼가 있어서 특정 가격대 구간에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유동성을 공급할 때 쓰는 게 민트이고요. 민트라는 함수고, 그 유동성 공급한 거를 회수할 때 쓰는 게 콜렉트라는 함수입니다. 이제 솔라나에서 이제 이더리움과 다른 특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카운트 개념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에서는 스토리지가 있었다면 이제 솔라나에서는 어카운트가 있는데요. 솔라나에서 어카운트는 스토리지처럼 이제 블록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을 담고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이 어카운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정말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 어카운트, 이제 익스큐터블 플래그가 켜져 있는 그 프로그램 어카운트, 이제 컨트랙트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이티브 어카운트라고 해서 솔라나 체인을 운영하는 곳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해준 이제 어카운트로, 예를 들면 스테이킹을 하거나 보팅을 하거나 SPL이라는 ERC20과 같은 토큰을 이동할 때 쓰이는 이제 컨트랙트를 네이티브 어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솔라나에서 이제 어카운트가 특이한 점은 이더리움에서 스토리지를 읽을 때는 이제 별도의 액션이 필요가 없지만, 솔라나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무조건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카운트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제 ERC20의 컨셉트를 솔라나와 이제 이더리움 버전으로 약간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ERC20에서 어드레스별로 저렇게 밸런스가 스토리지에 매핑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솔라나에서는 어드레스별로 어카운트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이제 데이터가 모두 객체처럼 돼 있어서 다른 컨택트라고도 쉽게 연결하고 읽어드리고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SPL이라는 솔라나에서의 ERC20 같은 느낌의 토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의 ERC20과 크게 다른 점은, 일단 솔라나의 시스템 컨트랙트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다르고요. 아까 말했던 어카운트라는 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했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지,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왼쪽 밑에 있는 램포트, 오너, 익스큐터블, 데이터, 렌트, 에폭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고, 이제 데이터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익스큐터블이 활성화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SPL은 이런 어카운트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솔라나에서 규격화해둔 토큰의 스트럭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솔라나 스캐너에서 보게 되면 저희 토큰 어카운트에 이제 토큰 어카운트가 이제 할당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알던 모습과는 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에 이해하는데 꽤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SPL 어카운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오너하고 왼쪽에 있는 오너하고는 별개의 오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착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렇고요. SPL 토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 아래랑 같습니다. 이제 SPL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고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에 SPL이라는 특정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제 PDA와 CP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DA는 이제 어카운트 때문에 생기게 된 개념인데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셉트 간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제 큰 제약이 없지만 솔라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제약이 꽤 어카운트 때문에 심한 편이고, 이제 솔라나에서 예를 들어서 SPL 관련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의 서명도 필요한데 그 서명은 이제 PDA를 통해서 넣은 시드를 서명값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ssociated Token Address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보았듯이 SPL 토큰 어카운트는 이제 어카운트에 이제 귀속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토큰 어드레스마다 그러니까 SPL 토큰, 예를 들어서 USDC를 사용한다면 USDC의 토큰 어카운트를 알아야 되고, 이제 뭐 랩드 솔라나를 사용한다면 랩드 솔라나 토큰 어카운트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 대상을 알지만 이걸 또 한 번 더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정형화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이 없었으면 이제 이걸 밝혀내는 때라서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어소시에이트 토큰 어드레스가 있어서 보내고 싶은 대상의 주소를 알게 되면 유저가 사용하는 토큰 어카운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소시에이트 토큰 어드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취약점에 대한 설명과 어떤 식으로 취약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악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쿠라에서 발생한 취약점의 루트 커즈는 일단 컬렉트 함수에 있었는데요. 컬렉트 함수의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정말 쉬운 문제였는데요. 이게 사이쿠라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특정 시드로 이제 PDA의 토큰 어카운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시드로 두 개의 벌트를 컨트롤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벌트가 순서대로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해서 벌트의 어드레스를 바꿔도 정상적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됐었던 게 이 사이클화의 루트컷이고요. 이 바뀌는 게 왜 문제가 되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벌트 1에서 이제 벌트 0에서 원래 돈을 빼고 그 포지션에 있는 이 밸런스를 이제 0번째에 있는 그 밸런스를 빼야 되는데 돈은 벌트 1에서 빼고 포지션 차감은 이제 0에서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돼도 이제 그냥 풀이 망가지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이제 이제 취약점의 핵심은 A라는 벌트에 넣은 값과 B에 넣은 값만큼 동일하게 뽑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A 토큰을 넣고 이제 B 토큰을 똑같은 양만큼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데시멀이나 가격 등으로 인해서 이제 보여지는 숫자보다 그 밸류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그 차이만큼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제 랩트 소라나는 데시멀이 9고요. 이제 USDC는 6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1 랩트 소라나를 이제 데시멀을 모두 정용한 그냥 0.000001을 그냥 1 랩트 소라나라고 하고 이제 USDC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1 랩트 솔라나를 넣으면 1 USDC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제 1 랩트 솔라나는 이제 저희 0.0000 이제 블라블라인데 이거를 보기 쉽게 이제 소수점을 다 없애버리면 2달러를 이제 10달러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 랩트 솔라나를 넣게 되면 1 USD를 받는데 그게 가치로는 50배 차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데시멀이나 그 토큰 가격에 따른 차익이 있어야지만 이게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게 되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제가 만약 랩트 솔라나를 50개를 들고 있고 풀에 랩트 솔라나 2500개, USDC가 50개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풀에 USDC랑 랩트 솔라나는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50배의 배율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풀이 평형을 이룬다고 설정하기 위해서 저 수치로 설정해 놨고 제가 이제 50 랩트 솔라나를 가지고 민트를 했다가 바로 컬렉션을 이용한 취약점을 이용하면 50 랩트 솔라나를 가지고 50 USDC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50 랩트 솔라나를 잃지만 50 USDC를 얻게 되는데요. 50 USDC는 이제 50 랩트 솔라나의 50배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만 따지게 되면 이제 50배의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풀에 남아있는 랩트 솔라나 2550개가 남게 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가져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내부 기능인 swap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수압은 기본적으로 동일의 가치를 가진 개수로 이제 교환해주는 작업인데요. 일단 뭐 1USDC가 $50라면 랩트 솔라나도 50만 원의 가치를 가진 토큰 개수로 이제 바꿔주는 게 수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일단 먼저 50 랩트 솔라나로 민팅을 하고 컬렉션 버그를 이용해서 50 USDC를 얻은 다음에 그 50 USDC를 이용해서 수압을 하게 되면 2500 랩트 솔라나를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50 USDC와 2500 솔라나 랩트 솔라나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수압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 랩트 솔라나를 얻게 되었고, 이제 2500 랩트 솔라나 중에서 50을 떼가지고 다시 컬렉션 버그를 이용하면 50 USDC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50 랩트 솔라나로 저는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 버그를 이용해서 악용이 끝난 후에는 제 잔고에는 2450 랩트 솔라나와 50 USDC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수압의 비율이 차익의 비율을 넘지 않으면 결국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최대한 풀을 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일정 금액, 저기 보이는 100 랩트 솔라나는 이 취약점의 버그로 인해서 이제 영원히 동결되게 되고,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끼리의 수압 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토큰을 동결할 수 있는 버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쉬운 버전의 설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예전에 500원을 넣으면 이제 일본에서 500엔짜리 동전이 나오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 비유를 하면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정하는 거는 5,000원을 넣으면 500엔을 주고 500엔을 넣으면 5,000원을 주는 환전 자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원을 넣는다라는 행동을 저희는 이제 이전에 봤던 민트라고 정의를 할 거고, 반원 버튼을 눌러서 이제 돈을 받는 것을 이제 콜렉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취약점을 사용하면 저희는 반환 버튼을 누르면 500엔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 한국의 500원하고 일본의 500엔하고 비슷한 무게와 모양을 갖고 있어서 자판기에서 이게 혼동을 일으켜서 이제 500원이 500엔으로 리턴이 되는 버그가 있었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10배의 가치가 뛰게 되는 그런 버그였는데, 제가 찾은 버그도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런 자판기 버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 버그를 설명하자면, 제가 만약 500원을 들고 있어서 이제 500원을 자판기에 넣고 이제 리턴 버튼을 누르면 500엔이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10배의 차익을 얻어서 이제 500원이 있었지만 5,000원을 갖게 될 수 있는 이런 버그였어요. 근데 내가 넣은 500원하고 자판기에 있는 5,000원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를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제 여기 위에까지 점선으로 그려놓은 데가 이제 한 번 넣은, 그러니까 500원을 넣고 500엔을 받은 상태까지고요. 이제 제가 여기 생각해낸 게, 이게 이 자판기는 환전 자판기니까 이 기능을 써서 이제 남아있는 5,000원도 갖고 나오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00원을 넣고 500엔을 받은 다음에
500엔을 이제 자판기의 기능을 이용해서 500엔을 넣고 5,000원을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0원 중에 500엔을 다시 넣고 이제 리턴 버튼을 눌러서 500엔을 받으면 저는 4,500원이랑 500엔을 갖게 되고 자판기에는 이제 1,000원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모두 털어낼 수는 없지만 이제 최대한으로 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취약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이 취약점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이제 실제로 솔라나 노드를 돌려가지고 이 취약점 POC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을 보게 되면 왼쪽이 제가 취약점을 찾은 사이쿠라라는 덱스의 풀이고요. 저기 밑에 보게 되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랩도 솔라나랑 USDC 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기에 5,715 랩도 솔라나랑 이제 46,819 USDC가 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제가 POC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제가 작성한 이스폴릿이 돌아갈 컨트랙트를 배포시켜 놨고요. 그리고 그 컨트랙트를 실행시킬 프로그램에다 1솔라나를 에어드롭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화면이 이제 제가 POC를 실행시킬 어카운트고 1솔라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취약점을 죄송합니다. 이제 취약점을 이제 발생시키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했는데 이제 로우 하이틱을 만들고 비트맵과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서 이제 유니스왑 V3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이제 제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어카운트에서 사용할 월렛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코드를 사용해서 월렛에 어카운트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론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아무런 USDC랑 랩솔라나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래시론을 이용해서 돈을 잠깐 빌렸다가 바로 갚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취약점을 악용하는 코드를 작성했고요. 이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던 제 잔고에 이제 USDC가 들어오고 랩솔라나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을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제 USDC가 전부 사라져 있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수압을 이용해서 이제 남은 랩솔라나를 털어오는 과정인데요.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랩솔라나가 이전에는 82였다가 807로 늘어나고 이제 이걸 반복할수록 왼쪽에 있는 풀에서는 이제 코인이 줄어들고 이제 제 월렛에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간단하게 보자면 볼트 0번의 토큰과 이제 볼트 0번에 들어있는 토큰과 이제 내가 정말 토큰 0번에 사용할 토큰이 같은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미흡해서 발생한 취약점입니다. 근데 이걸 이 프로그램에서 검증을 하나도 안 했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이제
위에 코드를 보면 어설트 블라블라블라 써있는 그 코드를 보게 되면 get associates 토큰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 벌트 주소가 정말 풀에서 비롯된 어드레스인지를 체크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이거는 앵커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그 코드에서 구현이 된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게 좋은 케이스죠. 근데 이 케이스와 앵커를 이 코드에서는 사용했는데, 앵커는 간단히 말하자면 이더리움의 오픈 제플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커를 사용해서 어카운트를 디파인 하는 단계에서 get associates 토큰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통일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에 모두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코드와 어카운트를 세팅하는 부분 두 군데를 모두 확인해야 되고, 이제 이로 인해서 이러한 취약점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에서 네, 사이클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 벌트와 내가 그러니까 벌트의 토큰과 이제 보낼 곳의 토큰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제 풀에서 0번째와 첫 번째를 이제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보통 세럼이나 다른 솔라나에서 유명한 덱스를 보게 되면 풀이나 그 벌트 풀이나 그런 관련된 데이터에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저장해 놓고 제대로 체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체크를 각자만의 규칙을 정해서 제대로 빠지지 않고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솔루션은 제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솔루션으로는 앵커를 그냥 주어진 대로 잘 쓰게 되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제 한 벌트에 그러니까 한 어카운트에 한 벌트를 만들고, 그 벌트는 한 토큰만 쓰게 해서 이제 한 시드로 하나의 토큰만 한 벌트만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면, 이제 솔라나 시스템적으로 아까와 같은 하나의 시드로 두 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막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처럼 이제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더리움처럼 뭐 풀점 벌트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하면 이제 편할 텐데, 왜 언트러스티드 임플리시트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이제 검증해야 되고, 이제 풀 어카운트에 벌트를 저장하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병렬 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제 TPS가 4000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속도를 위해서는 병렬 처리가 필수였고, 이런 병렬 처리 위해서는 레이스 컨디션이 안 나야 되는데, 이런 레이스 컨디션을 안 내려면 데이터를 접근할 곳을 미리 알아야 하고, 이제 그런 곳을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카운트를 구조를 만들었고, 이제 비슷한 예로는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EIP 2930이라고 해서 옵셔널 액세스 리스트라고 있는데, 이 옵셔널 액세스 리스트를 쓰면 이제 가스비도 조금 할인해주고, 이제 그러한 EIP가 있는데, 비슷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취약점에 대한 여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잡담 정도만 남았는데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팅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더리움과 다르게 좀 복잡한 편이었어요. 하드액 같은 게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솔라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솔라나의 포크 버전에서 이제 스냅샷을 이용해서 솔라나 노드를 전부 띄우는 방식을 했어야 됐고, 이제 그 방식에 필요한 메모리가 450기가 정도가 돼서 이제 수압 파일을 크게 만든 다음에 이제 한 7시간, 8시간에 걸리게 되면 이제 그 어카운트를 모두 로딩하고 띄워지게 돼서 한번 이제 삐끗하면 이제 7시간에서 8시간을 날려서 다시 테스팅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솔라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봤느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일단 솔라나에 있는 오픈 소스 서비스는 대부분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망고가 털렸을 때 이제 내가 뭔가 못 찾았나 하고 이제 마음을 졸였었는데, 다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테크니컬한 해킹은 아니었고 파이낸셜한 어택이었는데, 사실 이제 디파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와 이제 취약점을 찾게 되면 이제 사실 테크니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파이낸셜한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망고가 털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다른 오픈소스가 아닌 코드도 좀 봐보고 싶어서 오털색의 그 디컴파일러 쓰고 싶어서 바이너리 인자를 사서 해보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바운티가 나오면 뭐 $299쯤이야 하고 있었는데 바운티도 못 받고, 이제 오털색 디컴파일러도 이제 C로 만든 컨트랙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보기가 힘든 수준이었어서 참 아쉽게 되었고 이제 다른 덱스들도 업데이트가 되면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요. 이제 FTX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제 이번 발표는 이 테일라이트 팀이 갖고 있는 리스폰서블 디스클로저 할 취약점들에 비해서는 이제 비ing상의 일각에 불과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앞으로 지금 채팅을 주시거나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은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